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4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4%대 급등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마이너스 1%대입니다. 지금 젠슨왕 CEO의 연설이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는 좀 판단으로 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계속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용 의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됩니다. FOMC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과 월가의 분석 들어볼 텐데요.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없는 확률이고요. 어떠한 전망이 좀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FOMC의 금리 인상 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도표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발표되겠고요. 목요일 오전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지만은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인 2%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도 세 차례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난번의 점도표가 예상될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된 CPI와 PPI가 모두 2개월 연속 컨센서스보다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월가의 시각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 4.34, 35 이렇게 치솟다 가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금리가 조기에 정말 인하할지 이제는 금리 조기 인하가 3월도 아니고요. 5월도 아니고 6월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씩 좀 뒤로 미쳐지는 거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이제 보도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또 설문조사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금년 11월, 12월에야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요. 10년물 금리는 4.3%대로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치적으로 보면 최근 한 달 사이만 보면은요. 6월 12일에 있을 이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에는 73%, 금리 유지 가능성이 26%였는데요. 오늘 현재로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55%, 금리 유지 가능성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FOMC의 금리 결정과 발표될 점도표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먼저 보여드린 것은 작년 12월에 나왔던 점도표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 보시면은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75bp, 그러니까 세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단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내려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군데 시사점을 평가를 들어보겠는데요. 매코레이징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요 여전히 올해 중반 즉 6월과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관망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한 2주 전에 있었던 상하원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한 것이 금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지만 좀 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지난주에 발표된 CPI와 PPI 보면 당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관심은 과연 중립금리의 인상 여부가 되겠는데요. 중립금리라는 개념은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통화정책이요. 소위 그 경제성장을 자극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전체적인 중간적인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완벽한 금리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노동시장도 완만하게 건전하게 유지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야 되겠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보면 장기 중립금리를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약요,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언급 등에서 중립금리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진다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 당연히 올해 최고치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주가는 만약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방 압력, 특히 주가가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 큰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주식들이요. 그리고
이익이 잘 안 나는 그런 기업들, 꿈의 성장주 이런 것들에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즉 쉽게 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좀 꼭 유의하시면서 좀 면밀하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10년물 금리가 4개월 내 최고치까지 치솟 기도했습니다. 자, 금리 결정 좀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지금 6월의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인데 이것도 연기될 가능성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는 금리 인하의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점도표에 대한 변화 상황도 계속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외신 헤드라인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세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애플과 구글의 동맹의 힘입니다. 인공지능 업계를 주름잡던 MS와 오픈AI 동맹에 강력한 맞수가 나타났습니다. 자, 애플과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강한 동맹을 맺음으로써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애플이 분명히 지금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글과의 동맹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블룸버그에서 그 단독 보도한 내용이 되겠고요. 수많은 보도들은 블룸버그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이 바로 애플과 그리고 알파벳에 확인한 요청을 했지만 늘 그렇듯이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블룸버그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성 상당히 높다고 하지만 100%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좀 미리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애플이요, 구글의 그 제미나이 엔진을 아이폰 신형에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사용을 협상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들은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 등을 인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기술이 대기업 이런 기업들이 올해만 아이폰 소프트웨어 출시될 예정인 특정 새로운 기능을 소위 제미나이에 탑재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한다는 상당히 좀 자신감 있는 뭐 확실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겠고요. 다음 대규모 아이폰 업데이트는 iOS 18은 세계 개발자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와도 협상 중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 모든 결정이라든가 모든 조건사항, 뭐 금액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신뢰감을 있고 자기네들은 최소한 두 군데 소스를 인용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벌써 레포트까지 짧은 코멘트 레포트까지 냈습니다. 만약에요 이번 소식이 현실화될 경우에는요. 양사 모두의 호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것이 오늘 발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서치 자료가 되겠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알파벳과 애플은요 모두 금년 들어 S&P 500은 물론이고요. 나스닥 대비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요. 나스닥은 9%, S&P 500도 9%, 10% 올라갔지만 알파벳은 7.6% 상승했고요. 애플은 마이너스 5.5% 빠졌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회복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겠고요. 또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는 어찌됐건 양사 모두 지금 AI 경쟁에서 약간 뒤진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들 만약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소위 그런 영향이라든가 그런 애플과 알파벳 모두 소위 그런 실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AI 전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판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다소는 어떤 그 정성적인 평가도 오늘 일부에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넣어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항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지금 몇몇의 외신에서 나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좀 확실한 정보도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애플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을 1위를 뺏겼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카를 뒤로 하고 AI에 좀 중점을 확실히 두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애플과 구글의 동맹 계속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23분기 연속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바로 워렌 버핏의 소식인데요.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다. 나는 지금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럼으로써 지금 내 자사주 매입만 23분기 연속하고 있다. 자, 어떤 분석이 필요할까요?
네,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벅스에스는 2018년 3분기부터요, 작년 4분기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분위기 되겠는데요. 작년 4분기까지요, 22분기 연속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1분기에도요, 자사주 매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의 규모를 보면 약 21억 5천만 달러 규모. 주식수로 보면 한 66여만 주를 자사주로 매입했는데요. 메론지에서 집계한 걸 따르면 금년 1분기요. 그중에서도 지난 3월 6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이미 23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작년 4분기보다 많은 3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기대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워런 버핏이 보기에 벅스에스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4분기보다 올해 벅스에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해 14%, S&P 500보다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어떤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직까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배당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그 돈을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배당을 안 하고 있지만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분명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게 2018년 이전에는요, 자사주 매입의 기준을 PBR,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가치 1.2배 이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좀처럼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평가된 적이 없었고요. 저평가 이제 많이 됐던 거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팬데믹 때 주가 떨어졌을 때 아주 사상 최대 규모로 많이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요, 3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찰리 먼과 함께 의논해서 저평가라고 판단되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 딱 그렇게 아주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작년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워런 버핏이 보기에는 지금 벅스에스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벅스에스의 그 경영진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회사에서 워런 버핏이 받는 연봉은 35년째 연봉 1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골프장의 컨트리컵 이런 것들 다 회사에서 내주는 거 하나도 없고 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겠고요. 단지 회사에서 워런 버핏을 제공하는 것은 비즈니스 여행을 할 때는 제트기 비용, 자가용 비행기죠. 그리고 보안을 위한 시큐리티 그런 비용만 회사에서 지불하겠고, 다른 직원들도, 다른 임원들도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주식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현금만 처리하고 그 외에는 없는 정말 특이한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주주 친화적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지만 자사주 매입만 모아놓은 ETF 또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기면 좋겠는데,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최근 12개월 동안에요, 상장 주식수로 5% 이상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쉽게 해서 소각시키는 기업들만 선별해 놓은 것인데요. 심볼은 PKW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사주 매입하는 건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저평가 판단, 그리고 지금 투자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 워렌 버핏의 투자 지금 조언들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입니다. 저평가된 AI 수혜주.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AI 주식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또는 매도에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된 AI 수혜주, 지금 몇 종목이 꼽혀진 건가요? 네, CNBC에서 두 종목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는데요. 반도체 칩 시장에서요, 국내 입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라는 건 미국인데요. 미국 내 입지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어떤 정부의 입장에서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미국 정부로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는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워낙 이제 마이크로테크는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회사 엑센추어는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컨설팅 전문이겠고요. 특히 IT 컨설팅의 세계 최고 강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AI도 좋고 다양한 생성형 AI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걸 비즈니스 채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진짜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걸 아이디어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엑센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역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가고 있겠는데 바로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된 두 개의 기업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주목을 하고 있네요. 투탑밸류 인베스터가 꼽은 제 두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AI 저평가 수혜주의 향방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